서유럽 여행기구 이재형 9326.27 28 서유럽 렌트카 여행 26 나이스 와즈 나트 나이스 2024-5-16무 오늘은 이탈리아를 떠나 프랑스로 간다. 프랑스의 첫 숙박지는 휴양 도시로 유명한 니스 나이스이다. 아침에 일어나는 시간이 점점 늦어진다. 오전 8시 반에 일어나 급히 아침을 먹고 짐을 챙겨 나왔다. 벌써 오전 10시다. 무엇보다 먼저 차에 기름을 넣어야 한다. 다행히 무인 주유소를 하나 찾을 수 있었다. 이번에도 처음 보는 정상 기계라 실수를 염두에 두어 20유로만 넣었다. 그리고는 내가 기름을 넣을 주유기 번호를 넣었는데 아플싸. 잘못 눌러 디젤류 주유기를 눌러버렸다. 다시 휘발유 주유기로 수정을 하려고 하는데 아무리 해도 안 된다. 캔슬 버튼이 없나 하고 이 단추 저 단추 다 눌러보았지만 기계는 아무런 반응이 없다. 주유기 앞에 있는 사무실 문을 두드려 보았지만 문은 잠겨있고 아무런 인기척도 없다. 이대로 20유로를 날리나 하고 생각하다가 조금 떨어진 곳에 있는 작은 자동차 정비소에서 일하는 사람에게 도움을 청하였다. 알고 보니 이 무인주유소는 정비소 가족들이 운영하는 곳이었다. 그들은 내 설명을 듣더니 와서 기계를 조작하는데 뭔가 잘 안 된다. 급기야는 안주인까지 불러온 가족이 대책을 논의하더니 기계 뚜껑을 열고 조작하고 난 후 겨우 주유가 된다. 오늘 첫 풍선기는 바라체 VARHD이다. 아침부터 날이 잔뜩 흐리더니 빗방울이 점점 더 붉어진다. 바라체는 아름다운 해변 도시로서 휴양지로 잘 알려져 있다. 그리고 고풍스런 시내도 볼거리라 한다. 바닷가로 내려가는 도로는 상당히 구불구불하다. 바닷가에 도착했지만 날씨 때문인지 관광객은 거의 없다. 바다나 시가지의 경치를 즐기고 싶지만 이 날씨에는 어렵다. 아쉬운 마음을 뒤로 하고 출발했다. 이탈리아의 미로 같은 인터체인지와 구글맵의 불분명한 길 안내 합작으로 니스와 반대 방향인 제노바 쪽 고속도로를 타버렸다. 거의 10km 정도 달린 끝에 고속도로를 빠져나와 다시 재진입하였다. 그런데 이번에도 또 제노바 쪽 도로를 타버렸다. 미치겠다. 결국은 15km를 더 달려 제노바 시내로 들어갔다가 나와 재진입한 끝에 니스 방향 도로에 오를 수 있었다. 비가 점점 더 거세진다. 안전을 위해 속도를 낮췄다. 고속도로를 2번이나 잘못하는 바람에 1시간 이상 시간 손해를 봤다. 또 비 때문에 제대로 달릴 수도 없다. 결국 계획하였던 임페리아와 살레모를 들리는 것을 포기하고 바로 니스로 거기로 했다. 도중에 고속도로 휴게소에 들렸다. 매점에 가니 스마트폰 거치대를 팔고 있었다. 그런데 내 차에 제대로 장착될지 확신이 서지 않는다. 그러자 주인이 아주 조잡하게 생긴 거치대를 내놓더니 어디에도 다 장착할 수 있다고 한다. 차에 가서 테스트를 해보니 튼튼하진 않지만 아쉬운 대로 쓸만하다. 값은 8유로. 우리나라라면 1000원 정도 할 물건이다. 어쨌든 이걸로 내비 거치대 문제는 해결했다. 프랑스에 들어섰다. 비가 그치고 따가운 햇빛이 내리쬐인다. 한참을 달려 고속도로에서 니스 방향으로 빠져나갔다. 좁고 구불구불한 길을 몇십 분 정도 달리니 바닷가 길로 들어서는데 끝없이 푸른 아름다운 바다가 펼쳐지고 해변에는 갖은 색의 수많은 건물들이 보인다. 정말 아름다운 풍경이다. 그런 때 길은 좁고 차들이 바로 뒤에 따라오고 있어 차를 멈추고 경치를 감상할 시간이 없다. 니스는 해변에서 바로 높고 가파른 산으로 연결된다. 즉 경사가 급한 산 아래 니스 해변이 있는 것이다. 그래서 니스 해변으로 가려면 높은 산을 통과하는 좁고 구불구불한 길을 끝도 없이 달려야 한다. 그런 길을 거의 40분 정도는 달려야 한다. 해변이 가까워질 무렵 차의 연료 표시 등이 빨간색으로 변한다. 빨리 주유도 해야겠다. 오늘은 오사쯤 숙소에 도착해서 고기도 구워 먹고 할 예정이었는데 벌써 4시가 지났다. 니스에서 볼 명소를 몇 군데 짜고 두었는데 막상 오고 보니 그럴 상황이 아니다. 명소 간 직선 거리는 1km이지만 실제 도로상 거리는 10km 가까이 되기도 하며 그 거리를 이동하기 위해서는 30분 이상 잡아야 한다. 어차피 니스의 바닷가까지 왔으니 10분 정도 산책을 하였다. 해변 옆에 높은 산 중턱에도 많은 집들이 들어서 있다. 산과 해변과 그곳에 있는 각양각색의 건물들이 푸른 바다와 어울려 아름다운 경치를 만들어낸다.
오늘 아침에 갔던 바라체와 같은 지중해인데 이곳 니스의 바다는 어떻게 이렇게까지 푸를 수 있는지 궁금하다. 그런데 숙소까지 얼마나 시간이 걸리는지 찍어보니 1시간 이상이다. 직선 거리는 15km 정도인데 실제 거리는 거의 50km나 되는 것이다. 늦기 전에 빨리 주유를 하고 숙소로 가야겠다. 무인 주유소를 하나 찾았다. 그런데 주유를 하려니 연료 탱크 뚜껑이 안 열린다. 뚜껑에 키를 꽂고 돌려야 뚜껑이 열리게 되어 있는데 이게 쉽지 않다. 이리 돌려보고 저리 돌려보고 당겨도 보고 밀어도 봤지만 안 열린다. 지난번에 운 좋게 한 번에 열리더니 이번엔 근 5분 정도를 씨름했지만 결국 실패했다. 분통이 터진다. 도대체 어떤 시오크가 무슨 생각으로 연료 탱크 뚜껑 여는 것을 이따위로 어렵게 만들어 놓았는지 모르겠다. 결국 연료 탱크 뚜껑을 못 열어 이 주유소 통과. 니스의 산길 도로가 엄청 막힌다. 주유소도 잘 보이지 않는다. 처음엔 느긋한 머음이었지만 점점 초조해진다. 겨우 좁은 도로를 빠져나왔는가 생각했더니 바로 하이웨이와 연결된다. 하이웨이를 탔다가 주유소가 없으면 낭패다. 벌써 빨간불이 켜지고 20km 이상 달린 것 같다. 하이웨이를 타지 않고 주유소를 검색하여 찾아갔다. 주유소가 폐쇄되었다. 일이 자꾸 꼬인다. 점점 도로가 이상해진다. 갑자기 지하도로로 들어가더니 지하도로가 마치 미로 같다. 내비도 작동하지 않는다. 도무지 도로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모르겠다. 어디가 어딘지 모르는 상태에서 그냥 길을 헤매다가 겨우 주유소를 발견했다. 리터당 450원 정도를 더 주고 주유 서비스를 받았다. 이제 숙소로 달린다. 시내를 빠져나오더니 숲길을 달린다. 지난번 숙소처럼 높은 산속은 아니지만 숲은 훨씬 더 울창하다. 내가 왜 이런 곳에 있는 숙소를 정했을까? 기억을 더듬어 보니 니스 교외의 숲과 계곡이 있는 숙소란 말에 끌려 예약을 한 것이었다. 강원도 산골에 가도 이 정도로 깊은 숲속에 있는 숙소를 찾기는 어려울 것 같다. 마지막으로 좁은 인도와 같은 길을 10분쯤 가니 오늘의 숙소가 나온다. 에어비앤비의 소개보도 그대로 뒤로는 깊은 숲이 있는 산이고 집 옆으로는 계곡물이 흐릅니다. 40대 정도로 보아는 부부와 10대 후반 정도의 딸 세 식구가 우리를 반겨준다. 방은 널찍하며 제법 큰 소파까지 있다. 대박이다. 마음에 쏙 든다. 이곳에서 하룻밤만 보내는 것이 아쉽다. 벌써 7시 반 근처 10분 거리에 슈퍼가 있다고 하는데 이미 늦었다. 오늘도 저녁을 라면으로 때운다. 니스에서 그렇게 헤매지만 않았어도 스테이크에 와인을 즐길 수 있었을 텐데. 나이스 워즈 낫 나이스 나이스 와즈 나트 나이스 유. 서유럽 렌트카 여행 27 프랑스 시골 체험 2024-5 17금. 아침 산새 소리에 잠을 깼다. 창문을 여니 시원한 숲바람이 불어 들어온다. 이 집이라면 며칠 묵었다 가고 싶은데 다음 스케줄 때문에 그럴 수 없다. 내일은 프랑스 남부에 있는 국립공원인 고르즈 베르동을 탐방할 예정이다. 그래서 오늘 숙소는 그곳과 가까운 무스티의 상트마리라는 시골 마을의 농가를 예약해 두었다. 오늘 숙소에서 바로 그곳까지 간다면 1시간 정도로 충분하다. 그렇지만 어제 제대로 둘러보지 못한 니스를 다시 한번 들린 후 칸을 거쳐 오늘 숙소로 가는 U자 형태의 경로를 택했다. 니스로 향하는 도중 주유소가 보인다. 더 이상 기름 때문에 스트레스 받지는 말자는 생각에서 주유를 하고 가기로 했다. 기름값이 싼 주유소인지 줄이 무지하게 밀려있다. 앞차가 기름을 넣고 정산하는 방법을 눈여겨 봐두었다. 내 차례가 되었다. 역시 연료 탱크 뚜껑이 열리지 않는다. 내 뒤로 기름을 넣으려는 차는 이제 거의 10대 가까이 줄을 서 있다. 아무리 뚜껑을 열려고 해도 안 된다. 갈등이 생긴다. 주유를 포기하고 그냥 나가버릴까? 아니다. 난 답답할 것 하나도 없다. 이러고 있으면 누군가 도와주겠지. 역시 참다 못했는지 뒷차에서 젊은이가 나와 도와주겠다고 한다. 그 젊은이도 좀 끙끙대더니 뚜껑을 열어준다. 기름을 넣을 때마다 이 고생을 해야 하나. 니스 해변이 가까워졌다. 역시 살인적인 교통지옥이 시작된다. 지난번 제노바가 교통지옥이라 했지만 니스에는 될 것이 못 된다. 정말 말도 못하는 교통지옥이다. 게다가 보행자는 더 위험하다. 이 사람들은 아무 생각 없이 길을 건넌다. 한국식으로 운전했다간 큰일 난다. 그냥 내키는 대로 주위를 살피지도 않고 그냥 길을 건넌다.
아찔한 순간이 한두 번이 아니었다. 무사히 리스 해변에 도착. 아주 큰 지하 주차장을 발견하여 주차하였다. 주차비가 무지 비싸다. 얼핏 보니 10분에 1유로씩이나 한다. 주차장에서 나오니 앞쪽에는 큰 철제탑이, 뒤쪽에는 이폴론 분수대가 보인다. 어제 왔던 니스와는 다른 곳이다. 어제는 가파른 산 아래의 해변이었는데 오늘은 긴 해안선이 있는 평지로 된 해변이다. 바로 사진에서 흔히 보는 바로 그 니스의 풍경이다. 어제는 니스의 변두리 해변에 갔었나 보다. 그렇지만 경치는 어제가 더 좋았다. 니스의 해변에는 벌써 사람들이 붐빈다. 아직 철이 아니라 물속에 들어가는 사람은 없지만 해변은 일광욕을 즐기는 사람들로 붐빈다. 저마다 작은 자리를 깔아놓고 수영복 차림으로 일광욕을 즐긴다. 공기는 선선하지만 햇빛은 따갑다. 이곳에는 햇빛이 하도 따가워 겨울에도 일광욕을 하는 사람이 있을 정도라 한다. 니스의 위도는 북위 44도에 가까워 우리나라의 중강진보다 더 북쪽이며 만주의 하얼빈과 비슷한 수준이다. 그럼에도 이렇게 따뜻하니 지중해성 기후의 축복이라 않을 수 없다. 곳곳에 야자수 나무이다. 니스의 바다 색깔은 두 기지이다. 해변에 가까운 쪽은 투명한 옥색이다. 그리고 해변을 조금만 벗어나면 푸르디푸른 진한 청색이다. 이 두 색깔의 바닷물이 선명한 경계를 짚고 펼쳐지고 있다. 니스의 해변에는 모래가 없다. 모두 작자갈로 이루어져 있다. 그렇지만 거제도의 몽돌 해변의 자갈에는 따라오지 못한다. 니스의 해변은 초승달 모습으로 바다를 감싸안고 있는데 어쩐지 부산 해운대와 비슷한 느낌을 갖게 한다. 잠시 동안의 니스 해변 산책을 즐긴 후 다음 행선지로 가기 위해 주차요금 정산을 하는데 뭐가 잘 안 된다. 정산기는 불어로만 표시된다. 하도 안 되길래 글자판을 신경 써서 들여다봤다. 아련한 기억이 되살아난다. 한 달 티켓을 할지 하루 티켓을 할지 즉시 나갈지를 묻는 것이다. 그 다음부턴 쉽게 처리하였다. 1시간 미만은 주차료가 무료란다. 대학교 다닐 때까지는 불어를 제법 했다. 대학 입시 때 선택 과목을 불어로 하였기 때문이다. 어린 왕자러 패티 프린스와 오의 이야기 HISTOIR이 두는 불어 원문으로 읽었다. 그런데 그 이후 50년간 불어는 들여다본 적도 없다. 그래서 불어 단어는 생각나는 것도 전혀 없어 완전히 다 잊은 걸로 생각했다. 그런데 불어로 쓴 문장들을 보니까 단편적이나마 옛날 기억이 조금씩은 돌아온다. 다음 행선지는 칸이다. 니스에서 칸까지는 1시간 정도 걸린다고 한다. 우선 니스를 빠져나가야 하는데 보통 일이 아니다. 칸도 니스와 같이 지중해의 연안 도시이므로 교통사정은 이와 마찬가지일 것이다. 이런 길을 앞으로 한두 시간 더 운전한다고 생각하니 아찔하다. 그래, 칸은 그만 포기하자. 오늘은 일찍 숙소에 도착하여 고기를 구워 먹으며 느긋이 보내자. 내일 찾아갈 고르즈 베르동은 국립공원인 산악지대이기 때문에 주위에 도시가 없다. 그래서 최대한 고르즈 베르동에 가까운 마을을 찾아 예약한 것이 오늘의 숙소이다. 니스에서 북쪽 방향으로 난 고속도로를 달린다. 이쪽 저 멀리는 산이 첩첩 기다리고 있으며 가장 뒤쪽에 보이는 높은 산에는 흰눈이 쌓여 있다. 한참을 달린 후 고속도로를 빠져나왔더니 얼마 안가 산속도로로 들어선다. 그저께도 산속 마을에서 잤고 어제도 깊은 산속 숙소에서 머물렀다. 그렇지만 그저께와 어제의 숙소는 오늘에 비한다면 아무것도 아니다. 1시간 동안을 산속 도로로 달려야 한다. 풍경부터가 다르다. 웅장하기 짝이 없는 풍경이 연이어 펼쳐진다. 프랑스의 지형에 이렇게 웅장한 곳이 있을 줄은 몰랐다. 도로는 왕복 2차선이지만 마주오는 차가 있으면 아슬아슬하게 교차해야 한다. 도로 옆으로는 넓은 계곡 강이다. 흐르는 물은 짙은 잿빛이다. 그래서 물과 자갈밭이 제대로 구분되지 않는다. 오래전 네팔에서 봤던 히말라야에서 내려오는 그 물 빛깔이다. 석회암 지질이라 그런지 아니면 빙하가 녹은 물이라 그런지 어느 쪽인지는 모르겠다. 가끔 가다 만나는 마을이라 봐야 2030호 정도에 불과한 작은 마을이다. 벌써 3일째 장을 못 봐. 아침은 빵, 저녁은 라면이다. 이런 상태로 기다간 또 장을 못 보는 게 아닐까 걱정된다. 반면 어딜 가더라도 사람 사는 곳이라면 반드시 식료품점은 있을 것이라는 낙관적 생각도 든다. 숙소를 5km 정도 앞두고 슈퍼마켓을 발견했다. 꽤 큰 슈퍼로서 우리나라의 슈퍼마켓과 대형마트의 중간 정도 규모였다.
쇠고기와 돼지고기를 비롯하여 식품을 많이 구입하였다. 이태리 사람들 운전이 난폭하다고 했는데 프랑스 사람들도 만만치 않다. 아니 이태리 사람들에 비해 오히려 한술 더 뜨는 것 같다. 길이 익숙지 않아 속력을 못 내니 모두들 뒤에 바싹 붙어와서는 틈만 보이면 굉음을 내면서 추월해 간다. 거의 1시간을 달린 끝에 어느 산자락에 위치한 오늘의 숙소에 도착하였다. 주위는 모두 산이지만 제법 넓은 평지로서 주위는 온통 목초들이 자라고 있다. 이 외딴 집에는 할머니 혼자만 살고 있다고 한다. 초원으로 걸어나가니 맑고 시원한 공기가 가슴으로 밀려든다. 짐을 대충 챙긴 후 집사람이 고기를 굽는다. 마트에서 쇠고기 400g, 돼지고기 300g을 샀지만 10유로도 안 된다. 주인 할머니에게 함께 식사를 하자고 권하였다. 주인 할머니는 큰 빵에 치즈, 그리고 큰 와인병을 가져온다. 마당에 차려진 식탁에서 오랜만에 고기와 치즈에다가 와인을 취하도록 마셨다. 서유럽 렌트카 여행 28 고르주기, 베르동고지 두 배돈의 절경. 2024-5-18톤. 오늘은 유럽 최고의 협곡이라 불려지는 고르주디, 베르동으로 간다. 조금 더 프랑스식 발음으로 하자면 고읍주디, 배읍동쯤으로 되려나. 숙소를 떠나면서 이곳의 높이를 확인했더니 해발 650m쯤 된다. 내비를 고르주디 베르동을 맞추니까 약 50km, 1시간 20분이 걸리는 것으로 나온다. 내 운전 실력이면 2시간으로 잡아야 한다. 출발하자마자 산간 도로가 시작된다. 왼쪽은 계류이고 오른쪽은 높은 산이다. 계곡에는 옥색의 맑은 물이 철철 넘치도록 흐른다. 계곡 양쪽은 깎아지른 듯한 절벽이다. 도로는 계곡을 따라 구불구불하게 한없이 계속된다. 바위를 깎아 아치형으로 된 바위 밑을 지나기도 한다. 적당한 곳에 차를 멈춰 경치를 감상하고 싶은데 차를 세울 곳이 잘 보이지 않는다. 어쩌다 차를 세울 것이 보여도 이미 빈자리가 없다. 그뿐만이 아니다. 내 뒤로 바짝 붙어 차가 따라오기 때문에 여유를 갖고 속도를 늦춰 차를 세울 만한 곳을 찾기도 어렵다. 추월하고 싶으면 추월하라. 난 내 페이스로 간다. 라고 마음먹으면 되겠지만 매번 뒤에 차가 바짝 붙으니 그러기도 힘들다. 가끔 넓고 시야가 트인 곳이 나오면 길 옆에 붙어 자리를 내어주는데 그러면 2030대의 차들이 한꺼번에 나를 추월해 간다. 이곳의 제한 속도는 70km가 많은데 나는 아무리 빨리 달려도 50km 이상은 힘들다. 산길을 오를수록 계곡은 점점 더 아래쪽으로 멀어진다. 옆의 산들은 대부분 바위산들이다. 계곡리도 깊지만 양옆의 바위산들도 올려다 쳐다보면 고개가 아플 정도로 높다. 산 위쪽으로 갈수록 다니는 차도 줄어들어 좀 여유를 갖고 경치를 구경할 수 있게 되었다. 이 경치를 어떻게 표현해야 하나? 장엄하다, 웅장하다, 아름답다, 장관이다 등등 무슨 말로 표현해도 조금씩은 부족한 것 같다. 이 모든 표현을 한데 모아놓으면 고르주디, 베르동을 표현하기에 맞는 말이 될 것 같다. 차는 점점 산 정상 쪽으로 오른다. 그럴수록 계곡과는 멀어진다. 전망대가 나올 때마다 내려서 경치를 보면 계류는 까마득한 아래쪽으로 흐른다. 정상 근처 전망대에서는 형제 부부라는 한국인 관광객을 만났다. 형제가 부부 동반으로 여행 왔다고 한다. 그들에 따르면 요즘 TV에서는 프랑스 남부 여행이 큰 인기를 얻고 있다면서 얼마 전 한가인이 이곳에 와 촬영한 프로그램이 방영되었다 한다. 최근 몇 년간 TV를 거의 보지 않았기 때문에 그저 그런가 하고 생각했다. 드디어 내비에 고르주디 베르동이라 찍은 곳에 도착했다. 도로의 정점이다. 높이를 확인하니 해발이 300m가 넘는다. 도로 옆에는 넓은 전망대가 있다. 나는 이곳에 오면서 서너 시간 동안 트레킹하려고 생각했다. 그런데 이곳은 트레킹을 하면서 직접 체험하기보다는 경치를 감상하는 곳이다. 물론 직접 체험을 즐기는 사람들이 없는 것은 아니다. 까마득한 절벽에서 록 클라이밍을 하는 사람도 있고 드문드문 산을 오르는 사람도 있다. 그러나 대부분은 경치 감상이다. 이들 외에 다른 부류가 있으니 바로 바이크족들이다. 바퀴 크기가 자동차 바퀴만한 오토바이를 타고 구부러진 산길을 고개하듯 달리는 사람들이 적지 않다. 이보다 더 많은 사람들은 자전거족이다. 많은 사람들이 자전거를 타고 이 가파른 산간도로를 오르고 있다. 우리나라처럼 단체로 떼를 지어 타는 사람은 거의 없다. 많아야 4~5명 정도의 친구들이 함께 달리며 압도적으로 많은 것은
연인이나 부부로 보이는 남녀 한 쌍이었다. 구글맵에서는 숙소에서 고르주 뒤 베르동까지 1시간 조금 넘게 걸린다고 나왔으나 나는 3시간이 걸려왔다. 그래도 원래 서너 시간 트레킹을 하려던 것을 안 하게 되었으니 오히려 시간을 벌었다. 느긋이 오늘의 숙박지인 마르세유로 가자. 다음 행선지는 무스티의 생트마리라는 작은 마을이다. 이 마을은 프랑스에서 가장 아름다운 마을 가운데 하나로 알려졌다 한다. 나는 이 마을을 여행 계획에 넣으면서 아름다운 프로방스의 시골에 있는 목가적 풍경을 가진 마을로 상상하였다. 내 생각은 엄청 빗나갔다. 이 마을은 고르주 뒤 베르동의 가파른 산 자락에 위치한 마을로서 중세 마을의 모습을 간직하고 있다. 이 마을의 아름다움이 알려지면서 마을은 완전히 관광지로 탈바꿈하였다. 마을로 들어가니 주차할 곳을 찾기 어려웠다. 마을 아래쪽부터 시작하여 위쪽까지 여러 개의 주차장이 있었지만 주차장마다 꽉꽉 찼다. 할 수 없이 점점 더 높은 곳으로 찾아가 겨우 주차할 수 있었다. 내가 주차하자 내 옆으로 현대 자동차 SUV 차가 주차하는데 알고 보니 한국에서 여행 온 여자아이 둘이다. 이번 여행에서 동양인들은 그다지 많이 보진 못했다. 그런 중에 대략 10명 중에 중국인이 6명, 한국인이 3명, 일본인이 1명 정도의 꼴이었다. 무스티의 생트마리는 오밀조밀한 중세 마을이었다. 경사가 심한 지역에 자리 잡은 마을이라 좁은 터에 건물들이 오밀조밀하게 들어서 있었다. 좁은 골목길이 마치 개미집같이 마을 전체를 얼기설기 연결하고 있다. 집들은 손바닥만한 정원과 담장에 갖가지 꽃을 가꾸어 골목을 지날 때면 마치 꽃이 아치를 지나는 것 같았다. 마을의 아름다움이 널리 알려지면서 관광지화되어 완전히 상업화한 느낌이다. 마을의 대부분의 집들이 레스토랑이나 카페, 상점 등으로 영업을 하고 있다. 갑자기 굵은 빗발이 내려치기 시작한다. 서둘러 마을을 출발하였다. 유럽 날씨가 보통 이런 줄은 모르겠지만 이번 여행에서 경험한 날씨는 그야말로 변화무쌍하였다. 맑다가 금세 비가 몰아치고 다시 맑아지고 하는 날이 많았다. 이제 마르세유를 향해 달린다. 아직도 지대가 높은 것 같은데 주위는 끝없는 평야이다. 이것이 말로만 듣던 프로방스의 시골 풍경이다. 푸른 초원이 끝없이 펼쳐지고 가끔 저 멀리 외딴 집이 한두 채씩 보인다. 정말 평화롭기 그지없는 농촌 풍경이다. 청보리, 밀밭이 펼쳐지다가 유채밭, 라벤더밭이 나타난다. 어떻게 이렇게 푸를 수가 있는지 멀리서 보면 마치 녹색의 융당 같다. 우리나라를 금수강산이라 하지만 유럽이야말로 진.